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고려아연 공개 매수를 둘러싼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와 고려아연 사측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해외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는 등 언론 주목도가 높아지자 금감원이 공개 매수가 경쟁 과열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면서 경고에 나섰는데요. 영풍과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 분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번 공개 매수 분쟁이 고려아연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혁신하면 미국이나 또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어렵고 가난한 나라에서도 혁신의 꽃이 피어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2차 세계대전 끝난 직후의 우리나라와 일본인데요.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혁신에 성공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그 추가적인 빅컷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선 그 선을 긋는 발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 전미 실물경제협회에 참석을 했고요. 여기에서 연설, 대담 통해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는데요. 빅컷이라는 게 이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폭을 일반적인 수준보다 2배 높인 0.5%포인트를 한꺼번에 내리는 결정을 뜻하죠. 미 연준이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고용시장의 위축을 반영을 해서 금리를 0.5%포인트 한꺼번에 인하하는 빅컷을 결정을 하면서 이제 2년 반 만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피벗을 결정을 했죠. 연준의 빅컷 결정 이후에 시장 관계자들 또 연준위원회 인사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빅컷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달 FOMC 이후 첫 공개 발언을 하는 게 이번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었는데, 빅컷 가능성을 어떻게 볼까가 상당히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빅컷에 대해서 파월 의장, 위원회가 금리 인하를 서두르는 것 같지는 않다. 네. 경제가 전망대로 흘러간다면 연내에 총 0.5%포인트 추가 인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가 2번 남았거든요. 11월, 12월 남았는데 0.5%포인트 추가 인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씩 나눠서, 2번에 나눠서 0.25%포인트씩 인하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얘기는 결국 빅컷은 한꺼번에 내리진 않겠다라는 뜻과도 일맥상통하고, 네. 지난달 연준 위원들이 이제 제시했던 금리 전망 점도표와도 일치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메시지에 시장이 주목을 했는데 금리 인하를 서두를 것 같지 않다. 비교적 명확한 메시지를 통해서 추가적인 빅컷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그럼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궁금해요. 역시 서두르지 않는다. 예. 이 파월 의장의 발언에 시장에서도 파월 의장이 단계적인 금리 인하를 시사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빅컷 그 기대감을 대폭 낮추는 쪽으로 다 지금 반응들을 했습니다. 일단 국채 시장에서는요. 정책 금리에 민감한 게 이제 2년 만기 국채 금리입니다. 빅컷 가능성이 낮아진 것을 반영해서 확 올랐어요. 8bp 올라서 지금 3.6%대로 올라섰고요. 네. 연준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이 CME 패드워치 많이 인용되지 않습니까? 11월 FOMC 회의에서 0.5%포인트를 내릴 거냐, 0.25%포인트를 내릴 거냐, 여기에 대한 계속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네. 이번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을 반영을 해서 빅컷을 단행할 확률을 현재 35%까지 낮춰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CME 그 시카고 상품거래소 말씀하시는 네, 거였죠? 네. 뉴욕 증시는 빅컷 가능성을 배제한 파월 의장의 발언 후에 딱 변동성을 키웠는데,
장중에는 1% 가까이 밀렸거든요. 그러다가 장 막판에 가파르게 다 반등을 하는 모습을 네. 보였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고 다우지수와 S&P 500은 최고점을 또 경신을 하는 그런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가 비컷 차단에 실망 매물이 나왔다가 그 파월 의장의 발언 중에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다라는 발언도 있었어요. 네. 이 발언에 집중을 하면서 결국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수출이 12개월 연속 상승세 이어갔다고요. 네, 지난달 수출 실적 이제 집계가 되는데 9월 수출 587억 7천만 달러.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7.5%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10월부터 수출 증가율은 이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인데 그때 상승세로 전환된 이후에 이제 12달 연속 계속해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네. 이게 단순히 증가세만 이어진 게 아니고요. 9월 수출이 역대 9월 수출 실적 가운데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쉬는 날을 뺀 일평균 수출액도 보면 9월이 29억 4천만 달러로 이 역시도 사상 최대치. 상당히 의미 있는 달에 수출 실적을 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9월 수입은 521억 2천만 달러, 2.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달에 아시겠지만 국제 유가도 그렇고 전반적인 국제 에너지 가격들이 다 하락을 했거든요. 네. 이 영향으로 에너지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8% 감소한 104억 달러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 수지는 전년 대비 29억 8천만 달러 증가한 66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이 역시도 16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갔고요. 올해 누적 흑자는 369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568억 달러 개선되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네. 있습니다. 역시 수출의 1등 효자가 반도체였습니까? 네. 어김없이 지난달도 반도체 수출이 전체 실적을 견인하는 그런 흐름을 이어갔고요. 9월 반도체 수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수출액은 136억 달러로요. 작년보다 37.1%가 증가를 했고 이것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겁니다. 이 가운데 이제 우리 주력 메모리 반도체 주력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87억 달러. 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만 보면 작년 대비 수출 증가율 61%에 이르는 고공행진 이어갔습니다. 네. 뭐 다 아시겠지만 AI라고 불리우는 인공지능 서버용 칩에 대한 수요, 또 최근에 아이폰 신제품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신규 제품 출시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칩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확인된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논란이 됐던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우리 메모리 기업들을 타겟으로 한 반도체 겨울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상당히 시장에서 반도체 수요 둔화에 대한 걱정이 컸는데 지난달 반도체 수출 실적이 이렇게 탄탄하게 나왔으니까 이제 이 시장에서 이런 반도체 겨울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불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도체를 포함해서 이제 우리 주력 수출 품목 15개 가운데 이제 6개 품목의 수출이 늘었는데 저는 반도체 수출이 워낙 계속 좋았으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자동차 수출이 좀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9월에 자동차 수출이 다시 살아나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네. 지난달 자동차 수출만 보면 전년 대비 4.9% 증가한 55억 달러를 기록을 해서요. 지금 넉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요. 네. 역대 최대 9월 수출 실적을 자동차 부문에서도 올렸습니다. 나라별로 보면 우리 3대 주력 수출 시장이 미국, 중국, 아세안 이렇게 보는데 중국이 다시 우리 최대 교역국으로 올라선 것도 지난 9월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네. 대중국 수출 117억 달러 기록했고요.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979억 달러로 역시 말씀드린 대로 최대 우리나라 수출국으로 복귀를 했고 네. 무역 수지가 상대적으로 중국과의 교역에서 좀 많이 줄어든 면이 있었는데 이것도 5억 달러 흑자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서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이 지금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에 팔을 걷어붙였으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의 대중국 수출 개선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미국은요? 네, 미국 수출은 역대 9월 중 역시 또 최대치였습니다. 104억 2천만 달러, 14개월 연속 월별 최대 실적 경신 중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수출은 117억 달러, 미국으로의 수출은 104억 2천만 달러. 네. 그리고 이제 반년 이상 구직 활동하고 있는 장기 실업자가 네. 전체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요. 8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를 집계를 해보면 56만 4천 명인데 이 중에서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 반년 이상인 사람은 11만 3천 명으로 집계가 돼서 네. 전체 실업자의 20%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장기 실업자 비중이 20%를 넘은 건 외환위기 당시 여파가 있었던 1999년 8월 이후 25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추세를 보면 올해 상태가 좀 심각해졌어요. 6개월 이상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장기 실업자가 당시 이제 코로나19가 처음 이제 발병을 해서 퍼졌던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상당히 증가를 했어요. 네. 10만 명을 그때 웃돌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2021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감소하기 시작해서 1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가 네. 계속 그 정도 상태였다가 올해 3월부터 다시 늘기 시작을 해서 지금 6개월째 증가를 했고요. 네. 특히 지난 7월에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두 자릿수 그때 증가율을 기록을 했고 그러면 전체 실업자가 많이 늘어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전체 실업자 같은 경우는 7월부터 좀 감소세로 지금 두 달째 접어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 실업자는 줄어드는데 그 가운데 장기 실업자가 늘어난 거니까 이 장기 실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확 커진 거죠. 그러면서 20%에 지금 도달하게 된 겁니다. 네. 자, 원인이 지금 어떻게 분석되고 있어요? 장기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선 장기 실업자는 우리 얘기하는 경제 활동 의지를 아예 잃어버린 그러니까 구직 단념자 같은 이런 비경제 활동 인구와는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네. 어쨌든 계속 일할 의지를 갖고 있고 구직 활동을 계속해서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꼽아보자면 결국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이분들이 현재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그런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는 적다 보니까 네. 구인과 구직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눈높이 차이가 발생하는 일종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게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표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 8월 기준으로 직장에 다닌 지 1년이 넘지 않은 장기 실업자 중에서 왜 이전에 직장을 그만뒀냐 이런 조사를 해봤더니 시간이나 보수 등의 작업 여건이 불만족이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24.7%로 전체 사유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거든요. 네. 이런 경우도 역시 일자리에 대한 그런 불만이 반영된 이유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장기 실업자를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3명 중에 1명은 19세부터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층의 경우에는 역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보수나 처우에 대한 눈높이가 좀 높다 보니까 인턴이나 알바 같은 이런 단기 일자리를 하면서 계속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구직 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문제는 이처럼 구직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런 분들조차도 아예 구직을 포기해버리는 구직 단념자 그러니까 비경제 활동 인구로 전락해버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 최근에 고용 통계를 보면 이렇게 아예 구직을 포기한 구직 단념자들 청년층에서도 이런 청년 구직 단념자들 쉬었음 인구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상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10월 2일 수요일 내일이네요. 내일 안수남 세무사와 함께하는 세무상담 코너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열리는 날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거나 샵 9730으로 상담 내용 문자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에 368국에 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서 안수남 세무사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4시 19분입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인 영풍이 그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공개 매수에 나선 이후에 이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측도 조만간 대항 공개 매수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여서 이번 주가 이번 분쟁의 새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비철금속 분야의 세계 1위 기업이죠. 이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왜 이런 분쟁이 생긴 것인지, 이번 분쟁으로 기업 가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휴일인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 먼저 이번 분쟁을 좀 이해하려면 네. 이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세계 1위 비철금속 기업이다. 이 고려아연하고 영풍의 그 관계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두 기업이 어떻게 해서 이제 한 지붕 두 가족이란 동업 관계가 맺어지게 된 건지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그렇죠. 한참 거슬러 올라가요. 1949년까지 가야 되니까요. 네,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영풍은 서점하고 전자하는 회사고 네. 고려아연은 비철금속인데 어떻게 같은 그룹이지? 또 다른 회사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네네. 많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영풍은 전 세계 1위 아연 제련 기업이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자기소유율 20위권에 들어가는 큰 기업입니다. 네. 근데 이제 영풍도 제련소를 갖고 있고 네. 서포 제련소를 갖고 있고 고려아연도 울주군에 네. 원산 제련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여기 둘이 이제 호주 자회사까지 하면 120만 톤 정도를 생산을 하는데 네. 이 영풍과 고려아연을 포함하는 영풍 그룹이 네. 이제 사실은 시작을 한 거는 황해도 출신 기업가죠. 두 분, 장병혁, 최기호 이 두 예, 분이 예. 49년에 무역회사 영풍기업사라는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75년 동안 공동 경영을 아주 잘 해왔죠. 지배회사인 영풍하고 전자계열사는 장실가가, 그리고 고려아연을 중심으로 한 비철금속계열사는 최실가가 이렇게 네. 맡아서 경영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75년간 이어왔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어디선가부터 이제 균열이 생긴 것 같아요. 그게 언제쯤 무슨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2세들이 경영을 하던 1990년까지도 네. 전혀 문제가 없었고 잘 됐거든요. 아. 근데 문제는 이제 지난 17년, 사실 2017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2017년. 네. 그때가 뭐냐면 우리 이제 정부가 야, 우리 기업 지배 구조를 한번 좀 바꿔보자. 네, 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때가 2017년이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 공시제도라는 걸 도입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한국거래소가 이제 자율 공시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 2019년부터는 자산 2조 이상인 코스피 회사도 의무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공시하는 이유는 이 기업들이 우리 기업 지배 구조에 관한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핵심 원칙을 잘 준수하는지, 네. 하지 하지 않는다면서 뭐 때문에 안 하는지를 공시를 해라. 네. 그래서 자율적으로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 거거든요.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영풍그룹이 고려아연, 그다음에 서린 상사, 네. 그리고 영풍, 그리고 고려아연 이렇게 이제 이걸 순환 출자라고 합니다. 돈 100원을 갖고 내가 100원을 너한테 투자하고 너는 또 딴 애한테 투자하고 너는 그 돈을 다시 나한테 투자해 이렇게 네, 하는 게 이제 네. 순환 출자인데 이 고리가 돼 있었던 거예요. 고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자, 네. 고려아연, 네. 서린 상사, 네. 영풍, 예. 그리고 고려아연 예. 이렇게 예. 순환 꼬리를 물고 투자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고려아연은 서린 상사를 지배를 하고 있고 서린 상사는 영풍을 영풍. 지배하고 있고 영풍은 고려아연을 지배하는 구조가 네. 된 거죠. 네. 그래서 2019년에 장영진 그 영풍 고문이 서린 상사가 갖고 있던 영풍 지분 10%를 삽니다. 그래서 영풍이 고려아연을 자회사를 두게 된 거죠. 지배구조가 깔끔해지고 이제 순환 출자가 해소가 된 겁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2019년에 대표이사 사장, 고려아연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최윤범 사장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최윤범. 네. 네, 최윤범 사장이 지금 이제 회장이죠. 취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영풍 밑으로 들어갔어. 이제 독립 경영을 좀 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이제 우호 지분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한화, LG화학, 현대자동차그룹 이렇게 해갖고 우호 지분을 모아서 사실 지분 격차를 줄였고 살짝 더 넓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영풍 쪽하고 이제 경영권 갈등이 점점 생기기 시작을 했고 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 환경 문제가 이제 복잡해지면서 환경 문제 관련 사건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는 이제 낙동강 상류에 우리 저 석포 재련소가 있는데 여기서 그 당시에 이제 카드뮴 배출 사건이 있었거든요. 재련을 하다 보면 이제 그 폐기물들이 그렇죠. 많이 폐기물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영풍 입장에서는 아니 재련은 원래 고려아연이 하기로 했으니 네. 여기서 나온 카드뮴 사건과 폐기물을 니네가 좀 처리를 해줘. 그랬더니 고려아연은 아니 그거는 다른 회사 건데 우리가 처리하면 배임이지. 그래서 안 해준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네. 이 아연 재련을 하다 보면 황산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 근데 황산은 이 별도의 시설에 저장을 합니다. 네. 근데 석포에는 없고 온산항이 있거든요. 아. 거기에 이제 가석항까지 가면 네. 운반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온산항. 네, 온산항. 네, 네. 네. 온산 재련소가 갖고 있는 저장 장치하고 파이프를 이용을 해야 돼요. 네. 그거를 돈 주고 여기 영풍이 이용을 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거 황산 취급 계약인데 대행 계약인데 요거를 연장을 안 해준 거예요. 고려아연에서. 고려아연에서. 아. 그러면 이제 석포 재련소는 어쩌란 사실은 말이야. 어쩌란 말이야. 네. 이게 네. 거예요. 네. 근데 거기다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최은범 회장이 2022년에 회장이 되면서 네. 자기 우호 회사들한테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분을 늘려주고 네. 지분조를 받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설인 상사까지 가져가게 됩니다. 아. 여기서 이제 완전히 경영권 분쟁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있었군요. 사건들이 쭉 있었던 결국 이제 이 양측 갈등이 이제 추석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맞습니다. 영풍하고 네, 그 네. 사모펀드 MBK가 이제 고려아연의 지분 최대 몇 %죠? 14.6%. 이걸 이제 공개 매수했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매수하겠다. 이제 갈등이 이제 본격화된 건데 그럼 영풍에서 고려아연 지분을 공개 매수하겠다고 나선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그거죠. 뭐 지금도 사실은 우호 지분까지 합하면 영풍이 갖고 있는 고려아연 지분이 33.1%. 네. 그리고 최은범 회장 쪽이 갖고 있는 지분이 33.2%. 네.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대주주고 그럼 나도 경영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호적인 투자자를 찾은 거고 네. MBK를. 그래서 당신들이 투자를 해라. 그래서 과반을 만들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네. 결국은 이제 그렇게 공개 매수를 하는 게 장내에서는 이렇게 대량의 주식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장내에서 사게 되면 변동될 때마다 지금 우리 금융감독 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 불편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주주들한테도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 회사를 경영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네. 하는 의미가 있어서 네. 이번에 공개 매수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31%에서 14.6이 하게 되면은 거의 반 정도 거의 가져가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영풍하고 요 장씨가 갖고 있는 지분이 딱 그 30.1% 정도, 네, 네. 약 31%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 계열사 하나가 갖고 있는 게 1.5%가 네. 있고, 그렇게 하면 32% 정도 되는 33.1%인데 네. 거기다가 14.6%를 얻는 네. 거죠. 그럼 거의 반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경영권을 장악하겠다. 그렇죠. 그런 선택을 한 건데. 네. 근데 이제 이 경영권 분쟁과 갈등은 뭐 수도 없이 많죠. 우리나라만 말고 다른 나라에서 많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유독 그렇게 그 세간의 주목을 많이 받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교수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중첩이 돼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게 75년 동안 공동 경영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공동 경영의 신화 그럼 뭐 LG하고 GS그룹 그리고 또 여기가 있는데 네. 이게 이 신화가 깨진다라는 데 대한 아쉬움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일반 사람들한테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우리 기자분들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고려아연은 알짜 회사란 말이죠. 매출액 10조에 이익이 1조가 되는 회사니까 네. 어마어마한 흑자 회사고 영풍은 지금 적자고. 적자가 몇 년 연속 적자라면서요? 네, 5년 네. 연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아니 그러면 저렇게 중요한 회사가 흔들리게 되면 혹여 또 뭐 저렇게 해운권이 넘어가서 뭐 해외로 뭐 기술 유출이 되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우려들도 이제 굉장히 있고 내부에서는 또 이제 이 알짜 기업이기 때문에 가지려는 이 다툼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언론이나 이제 그 일반 국민들이 투자자들이 되게 관심을 갖는 거는 MBK의 존재인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뭐 사모펀드 그러면 맨날 뭐 저 외환은행의 론스타 사태도 있었고 현대자동차 엘리엇 때문에 네. 고생도 했고 네. 그래서 사모펀드 그러면 이 별로 안 좋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더 화두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영풍과 손잡은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가 이제 고려아연 인수전에 굉장히 적극적인데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적대적 인수합병 그렇죠. 그 시도다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중국의 기술 유출 우려까지 나오더라고.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건 좀 제가 보기엔 터무니없는 것 같아요. 터무니없어요. 네. 그거 중국에 아니 MBK가 지분을 인수했다고 중국에 그게 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MBK라고 하는 사모펀드는 보다 높은 가격을 쳐주면 아무 네. 때나 팔 거야. 라는 이런 부정적 시각들을 지금 내재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사실은 뭐 이거는 미국이나 영국 같아서는 너무 일반적인 일이에요. 뭐가요? 아니 공개 매수를 통해서 네, 배우고 네. 매수를 하는 게 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 사모펀드가 공개 매수를 해서 인수를 하면 자기들이 확보한 유능한 경영진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경영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흑자를 내고 네. 기업을 잘 만들어야 또 팔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배구조나 이사회도 좀 더 투명하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사모펀드가 경영권 분쟁이 있는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게 뛰어든 경우는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 그리고 사모펀드는 뭐 흔히 우리가 오너라고 부르는 대주주들 간의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경우는 잘 개입하지 않는 것을 불문율로 지금 해왔는데 네, 네. 사실 요번에 이제 MBK가 그걸 깬 거죠. 네. 이래저래 이제 이 그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뭐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는 그런 모습도 그러게요. 살짝 보이고 있죠. 살짝이 아니고 지금 뭐 국정감사 증인으로 지금 불렀잖아요. 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네. 거기서. 저 네. 9월 26일 날 전체 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영풍그룹하고 장영진 영풍그룹 고문 네. 그리고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 대표 최인범 고려아연 회장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 민간에서 해결돼야 될 이슈가 왜 도대체 국회에서 저렇게 국정감사의 대상일까 되게 의아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법적 조치를 하면 되고 경영권이야 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법적 조치할 만한 그 질문들이 있었습니까 국감에서? 그게 아니요 없죠. 왜 불렀어요? 아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거는 이게 이제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인데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거를 국회가 다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의 영역은 최대한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데 네. 그렇다고 그게 지금 왜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슈는 있죠. 거기에 이제 그 대관하는 사람들이 사실 국회 보좌관 출신도 이렇게 해서 국회를 오히려 활용하는 측면도 있어요. 우리 기업들이. 네. 거기다가 자꾸 정보 주고 여론화를 시키고 이슈화를 시키는 측면이 없잖아요.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 그래서 지금 경영권 분쟁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은요. 네, 지금 크게는 두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뭐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지금 서로 그 고소 고발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먼저 이제 고려 아연 계열사죠. 그러니까 영풍 정밀이라는 회사가 영풍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주주로서 너네 배임이야. 왜 MBK한테 지분을 싸게 팔았어?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고소를 한 게 있고요. 네. 고소를 하다 보니까 이쪽 그 영풍하고 MBK 측에서도 고려아연 측을 고소를 한 거죠. 고려아연 최 회장하고 노진수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훨씬 중요한 이슈인데 MBK 파트너스하고 영풍이 지난 9월 19일에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그다음에 박기덕 정태웅 대표 네.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해서 자 공개 매수 기간이 10월 4일까지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자기 주식 취득 금지해달라. 네. 그리고 신탁 계약 운용도 중지해달라.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 네. 자기 주식 취득. 네. 네. 이 건의 이제 핵심 쟁점은 이런 거죠.
만약에 고려아연과 영풍이 특수관계인이라면 네. 고려아연이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을 최인범 회장이나 박기덕 정태용 대표가 살 수가 없습니다. 네, 네. 특수관계인이기 그게 때문에 자본시장법에 공개매수가 있는 아니라. 거죠. 네. 네. 자본시장 140조가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특수관계인이 아니야. 그럼 그거를 살 수가 있는 거고 네. 특수관계인이야. 그러면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게 되면 사실은 고려아연 쪽이 훨씬 유리하고 만약에 못 사게 되면 MBK 유리하고 이런 예. 구조가 있거든요. 그게 언제까지 결론이 나와요? 그게 아마 원래 30일 날 결론을 내기로 했다가 안 나와서 아마 내일 네.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근데 하고 공개 매수 있습니다. 완료해야 되는 건 10월 4일까지 아닌가요? 네, 실제로? 공개 매수 10월 4일까지인데 아이고, 네. 급하게 내일까지 결론을 내리고 이번 주 안에 막 돌아가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기도 대양 매수 결론을 내일까지 내야 되거든요. 고려아연 측도. 네. 근데 지금 거기가 다 걸려 있는 겁니다. 자,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냐, 또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경영권을 얻게 되는 건가? 이제 정말 며칠 안에 이제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 나 좀 지켜볼 만한 거는요. 네. 네, 뭐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거죠. 뭐 법적으로는 검찰에 간 거는 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이 과연 영풍과 고려아연의 특수관계임을 인정을 해서 네. 자사주를 취득 못하게 할 거냐. 최인범 회장. 예. 최인범 회장이 사게 할 거냐. 네. 이게 이제 하나 제일 중요한 이슈고요. 네. 두 번째는 최인범 회장이 대양 매수를 위해서 여러 회사들하고 지금 얘기를 접촉하고 하고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 1조 3천억 정도를 모을 수 있다면 네. 그게 한 지분 60% 정도 되거든요. 80만 원. 네. 대양 매수니까 가격도 높아야 되잖아요. 네. 지금 76만 원인데 75만 원인데 그보다 높아야 되니까 약 그냥 80만 원 정도 한다고 치고 그러면 1조 3천억 네. 되는데 그 돈을 과연 마련할 수 있느냐. 그럼 마련한다 그러면 뭐 방어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어려운 거고 그렇겠죠. 네. 금감원에서도 이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네. 가장 우려가 되는 건 과거에도 보면 이제 재계에서 일어난 경영권 분쟁이 결과적으로 이제 기업 가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걸 봤기 때문에 이번 경영권 분쟁으로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이제 이게 우려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 사실은 중요한 거는 회사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반 주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지금까지 경영권 분쟁에서는 소액 투자자들의 희생 위에 대주주들의 이익을 챙기는 구조로 진행이 되어 왔다. 이게 지금 너무나 우리가 희생의 연꽃이 만연한 피웠다. 네, 네. 그런 것들이라서 사실은 금융 당국에서 지금 경고를 했잖아요. 법대로 투명하게 절차대로 해달라. 네. 그래서 그대로 해주는 게 좋고 그래서 당국도 만약에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 거래가 일어나면 즉각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죠. 네. 자, 뭐 일반 투자자들이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죠. 결과가 나올 텐데 이번 고려아연 그 경영권 분쟁을 통해서 일반 주주들이 좀 살펴봐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있을 것 같아요. 좀 네.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사실 이게 좀 안타까운 측면이긴 한데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은 대부분 일반 투자자들은 다 소액 주주들이잖아요. 그래서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든 배당을 많이 해주든 안 해주든 회사가 엉터리로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든 주가가 올라가면 뭐 네, 주가만 네. 올라가면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투자자 잘못이 아니고 저는 그 대주주들과 법을 제정하는 국회, 법을 집행하는 정부가 사실은 잘못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 주주총회에서 얘기도 하고 제안도 하고 금융당국에 신고도 하고 그리고 주주총회 제안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우리 맨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법 위에 잠자는 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죠. 네.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이슈는 우리가 회사 정보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그런데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우리 지배 구조에 관련해서는 공시를 공시. 하게 돼 있다. 네. 그걸 면밀히 좀 관찰을 이제 하시라. 1조 원으로 또 내려왔죠. 아까 2조 원이라고 하셨는데. 1조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22년부터 1조 원 네.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배 구조를 좀 면밀히 좀 보시라. 네. 그러고 나서 이게 지금 이 사회가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공정한 절차를 거쳐가는지 제대로 된 안건들이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보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적도 하셔야 되고. 네. 주주 행동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영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시 40분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디지털 이코노미, 오늘도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오늘 휴일이라서 아주 편안하게 입으셨군요. 네. 자, 오늘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폐허 속에서 기적같이 이뤄낸 혁신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예, 네. 이 혁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혁신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성공하고 부유한 사회나 국가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혁신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오늘날에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많은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이 한국과 일본이 대표적인데요. 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일본과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에 한국, 더 나아가서는 이 동아시아 전역의 국가들은 당시에 절망적일 정도로 가난했거든요. 그나마 가지고 있던 산업들도 전쟁으로 다 폐허가 되고 뭐 경제 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을 정도로 암울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과 일본을 보면 그런 과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다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과거의 어려운 시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정부의 지원을 받은 몇몇 기업가들이 필사적인 노력들을 기울였고 또 저비용 구조를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수출 중심의 목표를 세웠었죠. 이런 표면에 드러나는 모습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빈곤을 벗어나서 오늘날과 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네. 이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혁신을 했다는 점을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혁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례를 좀 들어주세요. 네, 먼저 누누이 강조했던 혁신의 정의부터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혁신은 너무 복잡하거나 비싸서 아주 일부의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상품을 더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도록 만드는 과정 전부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비소비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네. 소비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을 소비자로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시장을 확장하는 과정이 곧 혁신이라는 의미인 거죠. 혁신은 여러 이미지 때문에 마치 혁신이 전에 없던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막연히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제가 한 10번쯤 얘기한 것 같은데요. 우리 디지털 이코노미 청취자분들은 혁신은 비소비에 초점을 맞춘 시장 확장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내용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 이제 먼저 소니의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소니 전시는 도쿄통신공업 주식회사입니다. 당시 누구도 이 기업이 세계를 놀라게 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전기장판 파는 회사였거든요. 네. 게다가 자주 불타가지고 이불이나 요를 눌러붙게 만들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이 직원들은 자원도 없어서 드라이버를 만들었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들 기업들이 오늘날 소니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이 비소비와 시장 확장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니 하면 이제 79년에 출시된 워크맨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네. 뭐 4억 대나 팔리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정도였으니까 그럴만합니다. 그런데 이제 감춰져 있던 것들이 소니를 지금처럼 큰 회사로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소박한 테이프 레코더였습니다.
1949년에 개발된 이 제품은 릴 테이프가 겉으로 노출되어 있고 녹음이 가능한 휴대용 녹음기였는데요. 네. 당시에 녹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기술이 필요했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런데 휴대용 녹음기가 등장하면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싸고 빠르고 정확하게 녹음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사람들이 녹음기를 구입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목을 끈 것만큼은 분명했는데 네. 소니의 경영진들은 이를 위해서 이제 자체 판매 유통망을 구축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도쿄 레코딩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해서 판매, 유통, 광고, 이제 고객 서비스 같은 업무들을 수행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지역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이들은 전국 학교를 돌면서 제품을 홍보하는 활동을 했고 순회 활동이 끝나고 나면 주문이 쇄도를 했는데 이게 생산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네. 거기다 애프터 서비스까지 지원이 되고 나니까 그 수요량은 엄청나게 폭발을 했던 거죠. 아주 일부 사람들만 할 수 있었던 녹음이라는 활동을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이 시장을 창조를 해낸 겁니다. 비슷한 사례가 이제 포켓용 트랜지스터 라디오도 있는데요. 당시에는 진공관 라디오가 너무 크고 비싸서 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수억 명의 잠재 고객이 있었습니다. 비록 음질 면에서는 진공관 라디오에는 크게 뒤처졌지만 작고 저렴했고 그 가격에서는 충분히 괜찮았습니다. 네. 그래서 진공관 라디오를 살 여유가 없는, 게다가 부모의 잔소리가 들리지 않는 장소에서 친구들하고 함께 음악을 듣기 좋아하는 10대 청소년들을 네. 타겟으로 삼으면서 엄청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낼 수가 있었던 거죠. 이처럼 이 글로벌 시장에 그 진출하기 직전에 소니는 새로운 시장을 계속 열어가는 제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무려 12번이나 이런 시장을 개척을 해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글로벌 기업으로 부상을 했던 겁니다. 네. 근데 일본 하면은 소니 말고 도요타도 대표적이죠. 그렇죠. 이 토요타의 성공도 같은 방식으로 해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소비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의 초점을 맞춰서 시장을 확장했다라는 점인데요. 도요타 자동차의 창립은 1937년입니다. 이들도 이제 동아시아 소비자들의 그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초점을 맞췄는데요. 당시 일본 거리에는 말이 끄는 탈 것 31만 대와 소가 끄는 탈 것 11만 대가 돌아다녔습니다. 오마차.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도로가 얼마나 황폐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대부분 비포장 도로고요. 네. 포장된 도로는 20% 남짓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여기서 운전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네. 위험한 일이었죠. 자동차가 고장나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오히려 도요타는 이런 도로 상황에 주목을 합니다. 열악한 도로 사정에 잘 견디는 자동차를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그러면서도 굉장히 저렴한 차를 만들어낸 거죠. 이런 차량은 굉장히 큰 시장이었던 미국 소비자에게는 그렇게 의미 있는 차량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동아시아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의 넓은 비소비 시장을 타겟으로 하기에는 충분한 자동차였던 거죠. 이 북아메리카 시장에서 일본 판매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판매하던 시점이 1980년대입니다. 네. 하지만 이때도 이 도요타는 미국 시장의 비소비자들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었던 거죠. 네. 디트로이트에 생산되는 기름을 많이 먹는 미국식 자동차를 살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았고 결국에는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혁신을 비소비에 초점을 맞춘 시장 확장이라는 점과 이제 통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 사례를 좀 이제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다른 나라 사례를 얘기한 게 우리나라 사례를 조금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쭉 얘기를 해왔던 건데요. 사실 한국의 상황들이 훨씬 더 극적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완전 누더기였죠. 너무 힘들었죠. 네, 60년대에는 1인당 GDP가 155달러에 불과했고요. 꽤 오랜 기간 산업화 수준이 북한이 더 높았을 정도입니다. 이런 국가가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 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 이면에는 비소비에 초점을 맞춘 시장 확장이라는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자동차 기업을 소개를 했으니까 우리나라의 기아 자동차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기아는 1944년에 경성전공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저도 잘 몰랐었는데 자동차 부품을 만들던 회사더라고요. 네. 당시 기아는 사람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자신들의 사업의 기회 요인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전거 부품을 만들다가 이제는 자전거 제조와 관련된 모든 공정을 통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2년에 기아 산업으로 개명을 하고 가장 먼저 브랜드 자전거인 삼천리를 개발을 합니다. 네. 삼천리를 다니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제 그리고 나서 혼다의 특허를 사와서 오토바이도 제작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62년에 3륜차인 K360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씩 개량을 해서 적재 공간이 늘어나고 연비가 계산된 또 다른 3륜차인 T600을 내놓기도 하고요. 오늘날 기아 자동차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조금은 낯선 장면들인데요. 오늘날과 같은 자동차를 생산하게 된 거는 창업 30년 만인 1974년에 브리사를 출시하면서부터입니다. 아, 네. 네, 이제 조금 알기 브리사부터. 네, 익숙한 자동차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기아가 3륜차를 만들던 당시가 이제 초점을 맞춰 보면 네. 그땐 이미 자동차가 널리 보급된 상태였습니다. 누구나 다 자동차라는 존재를 알고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이미 40년 익사를 보유한 상태였고 제네럴 모터스 같은 경우도 올즈모빌과 캐딜락 그리고 폰티악 같은 자동차들을 인수해서 규모를 키우던 시기고 네. 이웃나라 일본도 30년 가까이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었어요. 온갖 사업들이 자동차 중심으로 돌아가던 시기이기 때문에 기아 역시도 저임금 노동력을 지렛대 삼아서 네. 기존의 자동차 시장을 노리는 전략을 충분히 펼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다른 지금 소개한 기업들처럼 자전거에서 시작해서 3륜차를 거친 다음에 여러 해가 지난 뒤에야 비로소 이 비소비 경제를 표적으로 삼은 승용차로 나아갔습니다. 네. 차근차근 소비자들이 소비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을 확보해 나가면서 네. 시장을 키워 나갔던 거죠. 네. 이렇게 성장했던 기아가 이제는 3만 명이 넘은 그 기업을 성장을 하고 네. 전 세계로 다양한 차종을 수출하는 기업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 뭐 혁신이라면 또 삼성 뭐 이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삼성 얘기를 먼저 하면 좀 기운이 빠질까봐 좀 뒤로 밀어놨는데요. 삼성하면 이제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몇 가지 그 장면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당시에 일본 기업과 비교를 통해서 삼성의 전략을 소개를 해볼까 싶습니다. 역시도 비소비자에 초점을 맞춘 시장 확장 전략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 일본이 직면했던 가장 큰 문제점,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처럼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지 못하고 무너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혁신은 곧 기술 혁신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네, 네. 소니의 직원들은 플레이스테이션 3를 출시하면서 자신들이 엄청난 혁신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소니 게임기에 들어간 반도체가 소니와 도시바, IBM이 우리나라 돈 약 4조 원을 투자하고 500명의 설계자가 5년에 걸쳐서 개발한 슈퍼 반도체였거든요. 네. 이 반도체가 있으면 게임상에서 사람의 표정도 잘 보이고 맨홀 뚜껑마저 잘 보일 정도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콘솔 게임 시장을 주도한 건 닌텐도의 위였습니다. 네. 닌텐도는 프로세서 고성능은 아예 애초부터 포기하고요. 어머니나 할아버지도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서 지금과 게임과는 관련이 없는 여성이나 고령층을 소비자로 끌어들였거든요. 네. 이들이 이제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시장 확장 전략을 펼쳤던 거죠. 네. 반도체 분야도 비슷합니다. 일본은 일찍부터 대형 컴퓨터용으로 25년 보증의 D램을 제조하고 D램의 세계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컴퓨터 업계가 변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컴퓨터 시장은 비소비자였던 일반 대중으로 한 퍼스널 컴퓨터 시장으로 확대가 됩니다. 네. 삼성은 이 틈을 활용을 합니다. 네. 퍼스널 컴퓨터용 D램을 저가로 대량 생산하는 거죠. 반면 주요 고객이 대형 컴퓨터 업체였던 일본의 반도체 업체는 변함없이 25년 보증의 고품질 D램을 계속 만들어냈던 거죠. 네. 결국 비용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LP다 한 곳만 남기고 모두 철수했고 그마저도 2012년에는 마이크론에 매수되면서 네. 사라져버렸습니다. 비소비자에 초점을 맞춘 삼성의 전략은 주요했고 기존 소비시장에 매몰되었던 일본 반도체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 폐허 속에서도 혁신을 이뤄낸 그 사례를 지금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시간? 네,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의 과거 성장 사례는 사실 혁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혁신은 소비자가 아닌 사람들을 소비자로 만들면서 시장을 확대해가는 과정 전부입니다.
경제학자 슌페터는 이를 여왕이 신을 실크 스타킹을 발명하는 것이 혁신이 아니라 네. 이를 공장 여공들도 사서 신을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 혁신이라고 정말 공감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런 면에서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 모두 혁신을 통해서 성장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이처럼 비소비에 초점을 맞추는 시장 확장 정책이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번영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가난한 국가에서의 혁신이 그 어느 점에서부터 그 어느 곳에서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